우리가 국민주라고 삼성전자라고 하잖아요. 600만 주주 뭐 그렇게 하는데 카카오가 지금 200만 주주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2대 국민주가 카카오입니다. 예. 다 가지고 있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오늘 핵심 중에 하나가 일단 보상 문제인데 김한 기자가 잠깐 언급했지만 무료와 유료가 나뉩니다. 무료는 일단 약관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무료 부분은 빼놓는데 유료 부분에 있어서의 그 보상 문제가 어떻게 될 건가. 또 하나가 무료 유료 사이에 있는 게 택시거든요. 택시는 이게 보상을 해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주식에서 제일 싫어하는 것은 불확실성. 보상 부분에서의 불확실성이라는 거 하나. 두 번째 주가의 악영향은 이제 한번 우리가 각성했잖아요. 그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규제가 주가에서 규제가 들어가겠죠. 규제 제재가 들어가는 순간부터 사업성이 악화될 수밖에. 굉장히 악화되죠. 수수료 받는 이런 플랫폼들은 규제가 들어가면 이것 떼고 저것 떼고 완전히 움츠러들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가에 대한 타격 부분인데 일단 카카오는 이걸 처리하고 SK CNC한테 뭐 구상권을 청구한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이야기는 하게 되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투심이라는 것들은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김태현의 정치쇼. 주말에 있었던 핵심 뉴스를 싹싹싹 끌어모아서 탈탈탈 털어드리는 뉴스 싹쓸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세 분 모셨습니다. 목돈연구소의 정철칠 소장, 한겨레신문 김한 기자, 중앙일보 박현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소식은 뭐 이겁니다. 네. 카카오. 네. 아, 이게 세 분도 혹시 피해가 좀 있으셨어요? 네, 저는 그 토요일에 이태원에 뭐 지구촌 축제를 갔다가 카카오 택시가 아예 안 되는 거예요. 집까지 3시간 걸어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좀 피해자라고 생각했는데 뉴스 보니까 피해자 축에도 못 들더라고요. 아예 뭐 장사를 공치신 분도 있고 택시 기사분들도 그날 택시가 없었던 그렇죠. 게 아예 그냥 이 카카오 택시가 거의 90% 차지하는데 손님의 그러니까 그냥 일찍 가시고 길에 했다고 빈택시가 하더라고요. 진짜 많더라고요 주말에. 소리 안 되니까. 네. 네. 저 주말에 이제 아이 행사가 있어갖고 그 야구소년? 네, 야구소년 시합을 가갖고 네. 상황들을 공유해야 되는데 네. 그거가 전혀 안 되니까 학부모들이 엄청 답답해서 전화가 오고 막 이런 상황 적도 공유. 있어요. 아, 지금 몇 대 몇이에요? 네, 뭐 그런 이러면. 거를 해야 되는데. 우리 정 저는 소장. 이제 주말에는 완전히 아빠 모드로 가거든요. 그래서 애들 그 라이드 이렇게 해주는데 그때 그 멜론이 좀 유일한 희망이거든요. 들으면서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계속해서 그래서 했는데 이제 착착착 보니까 관련한 유료 서비스들이 다 안 됐다. 이제 소식을 들었죠. 네. 저는 주말에 택시도 안 탔고 뭐 주말에 이제 톡 많이 안 하니까 좀 나았는데 저는 주말에 어디 송금할 때가 있었어요. 제가 꼭 가야 되는 결혼식인데 결혼식 좀 못 간 게 있어가지고 이제 톡으로 많이 보내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또 이제 이따가 하든지 그래야죠. 뭐. 그게 지금 이제 카카오가 단순히 메신저 서비스가 아니라 네. 플랫폼 기반에서 금융까지 손을 뻗치고 있는 그리고 굉장히 많은 가맹 사업자를 두고 있는 맞아요. 기업인데 그게 이제 저희가 일상적인 생활에서 무슨 소통의 불편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게 독과점 플랫폼 기업이 얼마나 사회적으로 대단한 영향력이 있는 건가를 새삼 이제 절감했던 주말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좀 극단적으로 보면 예전에 영화를 하도 좋아해서 007 영화 보면 이 글로벌 IT 기업이나 뭐 이런 애들이 뭐 흑화돼가지고 그렇게 되는 시리즈들 몇 개 네네네. 있잖아요. 뭐 개인정보 다 가지고 무슨 뭐 맘대로 하고 막 그 보니까 야, 이 IT 기업이나 이 플랫폼 기업들이 뭐가 하나 잘못되면 이게 어마어마한 진짜 호환 마마보다 더 그렇죠. 무서워. 네. 그래서 특히 이번에 이제 사건 정리되면 우리가 다시 한번 반성을 해봐야 될 부분이 공공 앱들이 상당수가 카카오와 연계가 돼 있었더라고요. 행안부도 그렇고 그렇죠. 그 국세청. 외들 예. 국세청도 그랬고 하고 준공공이라고 할 수 있는 병원들 있잖아요. 거기도 카카오가 많은 거야. 그럼 수술방 잡는 거 이런 것들을 편의상 단톡방을 다들 이용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잖아요. 업무가 바뀌는 거죠. 이거는 민간 섹터가 공공으로 들어와 버렸으니까 이런 부분은 한번 이번에 정리를 하고 완벽하게 선을 좀 그어야 될 것 같아요. 가만 나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작년 이맘때 카카오에서 화제가 났으면 우리 저 카카오 앱으로 이거 인증하고 들어가지 않았어요? 한참 거리 코로나. 조사할 때 맞아요. 예. 식당 못 들어가는 거라니까. 이거 그러니까 안 그 돼가지고. 공인인증서 시스템이 지금 제일 문제다라고 IT 전문가들도 많이 얘기하는데 전 세계에서 이제 민간 기업의 그 공인인증 시스템을 이렇게 완전히 맡겨놓은 나라가 또 있냐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카카오를 통해서 다른 금융 서비스를 받을 때도 공인인증을 받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제도적으로 좀 허점이 있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드러났죠. 근데 김 기자, 요거 뭐 화제가 데이터 센터 화제가 났고
근데 화재 나면서 전원이 차단됐고 그래서 이제 카카오가 이렇게 됐다는 건 다 알려져 있는데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이중화 시스템? 네. 이게 네. 설비와 시스템 모두에서 이중화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네.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이제 서버를 보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SK CNC에서 이 물로 끌 수가 없습니다. 서버는. 왜냐하면 서버 망가지죠. 네, 물을 뿌릴 망가지죠. 바에는 그냥 불에 타는 거랑 같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산화탄소를 쏜다든지 네. 아니면 이제 고립된 방화벽에 둔다든지 뭐 이런 식의 이제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이제 경찰이 감식에 들어간다고 하지만 그 부분이 돼 있었느냐 네. 이게 이제 설비에서의 한 가지 짚어봐야 될 점이고 시스템은 제가 카카오톡이 서비스 초기일 때 방통위 출입을 했었거든요. 네. 예, 그때도 이거는 기간통신 사업자 아니냐 이런 아. 얘기들 많이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때는 지금 같은 위상은 아니었기 때문에 뭐 부가통신 사업자로 넘어갔는데 네. 그러면 당연히 이게 이제 몇 군데 물리적으로 거리를 두어서 분산보, 그러니까 이원화라는 건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한 군데가 멈춰도 나머지- 다른 데가 돌아간다라는 거 이제, 그러니까 제일 간단히 말하면 핵심인데 어떻게 한 군데 불이 났는데 그게 전체가 다 서비스가 마비가 되냐. 이 부분에서는 지금 뭐 해명하는 모양새들을 보면 카카오는 약간 그 설비 탓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설비 쪽에서는 이거 뭐 이원화 이중화 되어 있었는데 왜 안 돌아가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분쟁도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 그런 기사들이 있더라고요, 김 기자. 카카오하고 네이버 등의 반대로 이 데이터 센터들이 재난 관리 대상에서 빠졌다. 네, 그게 네. 그 법제화를 원래 하려고 했었었는데 네. 그 부분에서 기간통신 사업자로 규정이 되면 굉장히 많은 규제를 네.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아까도 뭐 얘기했지만 공공적인 부분의 역할을 담당하고 사실 준 공공기관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KT 같은데. 네,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쪽에서 계속 주장하는 논리가 뭐냐면 국내 이런 플랫폼 기업에 대한 비대칭 규제가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대칭 규제는 뭐냐면 간단히 얘기하면 구글이나 유튜브나 페이스북은 아무것도 못하면서 네이버나 다음이나 우리만 이렇게 막 뭐 게시물 올리면 내리라고 하고 뭐 무슨 일 나면 뭐 오너 부르고 뭐 이거 너무 우리 글로벌 사업 못한다 뭐 이런 얘기였고 그래서 그때 비대칭 규제에 대한 논의가 한참 있을 때 카카오가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우린 글로벌 기업이고 서버를 뭐 5개 대륙에 분산해 놓을 거다 이런 얘기 했거든요. 그럼 과연 지금 카카오가 그런 어떤 사업자의 의무를 지켰는지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보면 사실 이제 지금 마침 또 국감 기간이기 때문에 논의가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카카오가 약간 착각한다고 그래야 되나? 어폐가 있는 게 페이북이나 인스타나 유튜브 한 이틀 못 한다고 큰일 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사진 안 보면 되지 뭐. 네. 근데 카톡은 이게 이틀이 멈춰버리면 국민들이 다 생활에 불편하고 국민들이 카톡을 안 쓰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게 일반 유저들의 불편함도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이나 지금 가맹 사업자들이 있거든요. 네. 이 가맹 사업자들 아마 피해 보상 논의가 될 텐데 일반 국민들은 사실 이제 무료로 이용하니까 배상이 어떻게 되느냐 뭐 이게 지금 오늘 아침에 언론들도 분석이 좀 엇갈리는데 가맹 사업자들이나 아까 택시 얘기했지만 택시나 그런 이런 것 같아요. 업체들은 실질적인 타격이거든요. 그리고 금융은 초창기에 그런 얘기 있었습니다. 카카오에서 데이터가 다 날아가면 나의 부채도 다 사라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농담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치명적인 일이고 만약에 그냥 시중은행 우리가 아는 은행에서 15시간 동안 인출도 뭐 송금도 안 되는 사고가 벌어졌다 이러면 아마 난리 났을 저는 겁니다. 금융도 금융이지만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 우리나라 이 공공기관들이 이렇게 많이 카카오와 연동된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면 결국 뭐냐 행정이라는 국가 정부의 예. 그러니까 공공 업무가 지금 멈춰설 와중이고 또 하나가 지금 한국은행이 디지털 화폐, 그러니까 디지털 원화를 개발하고 있거든요. 예. 이걸 지금 카카오랑 같이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것까지 흔들리게 되는. 그러니까 오히려 어떻게 보면 화제가 나서 정신을 좀 일찍 차린 것이 이게 정말 나중에 보면 네. 차라리 잘 된 건가 할 정도로 우리가 너무나 둔감해 있었다라는 거 하나. 또 하나가 과거에 엑소모빌이라는 회사가 시장을 한 80% 90% 하면서 미국이 그걸 인위적으로 쪼갰거든요. 네. 그때도 그때도 말들이 많았어요. 근데 다시 한번 경제학 이론의 기본, 이 독과점이라는 게 예. 90%잖아요. 90%. 이 시장 점유율을 왜 우리가 그냥 뒀을까? 이게 혁신의 영역이라고 해서 그냥 뒀을까? 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뒀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국민들이 카카오의 이 재배력에서 얼마나 벗어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이런 걸 있더라고요. 주말에 그쵸 텔레그램은 아는 분이 딱 가입하면 가입자 누구누가 가입해서 맞아요. 떠잖아요. 네. 제가 아는 분들이 아주 친한 분들이 그냥 아주 많은 네. 수가 저도 들어왔더라고 텔레그램으로. 오늘 방송 대본을 텔레그램으로 받았습니다. 처음으로. 또 네, 저희 어떻게 다 안 되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카카오 때문에 진짜 피해 보실 수도 있는 분들 또 있어요. 주식 카카오
저 계열사들이나 주식 가지고 계시는 분들 지금 박현주님 우리 박현주님이 아니고 방금 보는 거예요? 지금 제가 방송하면서? 문자를 청취자분의 박현주님 카카오 주가 오늘부터 또 떨어지겠네요 이렇게 하셨는데 네, 이 그렇습니다. 어때요? 우리가 국민주라고 삼성전자라고 하잖아요. 600만 주주 뭐 그렇게 하는데 카카오가 지금 200만 주주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2대 국민주가 카카오입니다. 예. 다 가지고 있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오늘 핵심 중에 하나가 일단 보상 문제인데 김한 기자가 잠깐 언급했지만 무료와 유료가 나뉩니다. 무료는 일단 약관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무료 저 같은 부분은 빼놓는데 사람들은, 유료 부분에 있어서의 그 보상 문제가 어떻게 될 건가. 또 하나가 무료 유료 사이에 있는 게 택시거든요. 택시는 이게 보상을 해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주식에서 제일 싫어하는 것은 불확실성. 보상 부분에서의 불확실성이라는 거 하나. 두 번째 주가의 악영향은 이제 한번 우리가 각성했잖아요. 그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규제가 주가에서 규제가 들어가겠죠. 규제 제재가 들어가는 순간부터 사업성이 악화될 수밖에. 굉장히 악화되죠. 수수료 받는 이런 플랫폼들은 규제가 들어가면 이것 떼고 저것 떼고 완전히 움츠러들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가에 대한 타격 부분인데 일단 카카오는 이걸 처리하고 SK CNC한테 뭐 구상권을 청구한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이야기는 하게 되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투심이라는 것들은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혹시 아직 시간의 거래 그런 거는 아직 안 열렸어요. 아, 열려서 반 이상 네. 열렸는데. 알겠습니다. 아유 걱정이네 카카오 주식 가지고 계신 분들 알겠습니다. 요거 여기서 좀 마무리하고 요 얘기 좀 해보죠. 9.19 군사합의 얘기가 네. 얼마 전부터 나와요. 맞아요. 예. 예. 북한이 도발이 너무나 지금 강해지니까 최근에 예. 보니까 이거 너무 많아서 금요일 네. 오후에 동해서에 대규모 포격 폭발. 맞습니다. 예. 금요일에 하루 종일 9.19 합의를 위반을 했어요. 정말 그 자정부터 그러니까 금요일 전날 목요일 밤부터 아예 군용기를 보내서 위협 비행을 하더니 뭐 동서해안으로 완전 전방위로 방사포를 쏘고 그리고 그 사이에 단거리 탄도미사일도 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금요일 이제 마감을 하고 좀 마무리를 하고 이제 금요일 저녁을 즐기러 가려던 차에 이제 오후 5시에 또 방사포를 쐈어요. 그래서 이날 쏜 것만 방사포가 500발이 넘거든요. 그런데 이게 방사포 도발은 사실 그렇게 수위가 높은 성격의 도발은 아니거든요. 와, 미사일에 비하면. 예, 그런데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그 우리가 2018년 9월에 이제 평양에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가서 맺었던 그 9.19 군사 합의 에 그 설정이 돼 있는 해상 완충 구역에 이런 포를 몇백 발을 쏘았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합의 자체가 과거에도 북한이 뭐 GP에 총격을 가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사실상 위반을 한 적은 있지만 이렇게 작심하고 이 합의를 우리가 건드리겠다라고 나선 거는 거의 처음이거든요. 예. 그래서 굉장히 좀 이 합의 자체를 어떻게 뭐 우리가 먼저 깨야 하냐 아니면 뭐 북한이 이미 사실상 깬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예. 정말 9.19 군사합의를 파기 선언 같은 게 나올 수도 있네요. 우리 정부에도. 근데 이 대통령실 분위기가 이거를 깨겠다는 입장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전술핵 재배치 문제도 지난주에 계속 논의가 되었었고 이제는 또 9.19 합의 관련해서도 논의가 되는데 대통령실에서는 실제로 전술핵을 재배치한다거나 9.19 군사합의를 깬다거나 한다는 게 현실성이 높다고 보지 않아요. 않는데도 이게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계속 찬반 토론을 하고 하는 것 자체가 북한에게 뭔가 의미 있는 신호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일종의 카드구나. 예, 맞습니다. 그리고 9.19 군사합의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사문화가 됐다고 해도 우리가 먼저 이거를 깰 카드까지는 아니거든요. 사실 현실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북한의 위협이 좀 고조가 되긴 했어요. 뭐 2017년 이럴 때는 미국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쏘네 마네. 약간 어떻게 보면 정말 강도는 높지만 우리 실생활에 와닿는 위협은 아니었는데 최근에 북한이 하는 거 보면 남한의 전역을 타겟으로 해서 핵을 실은 전술핵을 실은 탄도미사일 우리가 쏘는 훈련을 했다든지 그다음에 북한의 공군 같은 거 굉장히 열세고 정말 어떤 전문가분들은 정말 고물 전투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그걸 띄워서 특별 감시선이네, 전술 조치선이네 이런 거 이남으로 내려오니까 오히려 17년보다도 주변에서 저한테 이제 정말로 뭐 도발, 정말 뭐 도발이나 뭐 국지전 일어나는 거 국지전 아니냐? 일어나는 뭐 무력 충돌 일어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체감하시는 그 위협이 높아졌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너희가 이 정도로 도발을 한다면 우리가 합의를 깰 수도 있다. 이런 어떻게 보면
그냥 카드 정도인 거죠. 아직까지는. 그런데 이걸 깬다면 북한 입장에서는 손해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굴구 합의를 유지하네 깨네 이런 식으로 우리 안에서 논란에 있는 거에 비해서 북한이 최근 굉장히 이 합의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하고 조용하거든요. 이게 보면 북한이 우리에 비해서 재래식은 굉장히 딸리기 때문에 9.19 군사합의에 따라서 뭐 지상, 해상, 공중 다 이렇게 존을 설정해 놓고 여기에선 서로에게 적대적인 행위를 하지 않자라고 한 합의 자체가 북한에게는 좋거든요. 그래서 당시 2018년 9월에 맺을 때도 그 보수 쪽에서는 이거 우리에게 독소 조항이다. 북한에게 좋은 합의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곤 했었는데 그래서 전문가들 중론이 북한에게 좋은 합의이기 때문에 북한이 먼저 이야기를 하지 않는 와중에 그냥 우리가 이렇게 던져보는 그 정도 분위기 아닌가 싶습니다.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요? 자, 근데 김 기자. 네. 이게 북한의 위협이 계속 강화되니까 어찌 됐건 간에 네. 이유야 뭐든 간에 그러면은 이 국민의힘이나 용산 쪽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야 문재인 정부의 평화 프로세스라며 김정은 비핵화의지 있다며 맞는 거 하나도 없잖아. 니네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슬슬 나오는 거잖아요. 네. 여당 쪽이랑 용산 쪽에서는. 그러면 이건 야당 입장은 어때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에 대해서 좀 국내 정치 중심으로만 보면 한 네. 일주일 전부터 이게 뭐 친일 국방이냐, 네. 종북 국방이냐, 네. 뭐 이런 이제 프레임들이 붙어 있었어요. 붙었어요. 예, 서로 붙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북한의 도발이 너무 이제 강도가 잦아지고 세지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친일 국방이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외교나 국방에 잘 몰라서 실력이 없어서 너무 이제 단순하게 접근하고 있다 이런 비판이었거든요. 예를 들면 좀 이렇게 수사들을 걷어내면 그래서 뭐 한미일 안보국방 이거 말고는 컨셉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거였는데 북한과의 대화 계획이나 뭐 대화를 할 수 있는 실력이 있냐 뭐 이런 얘기를 해왔는데 사실 북한이 이렇게까지 나오니까 오늘 이제 국감이 다시 열리면 좀 상황을 봐야겠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거를 일방적으로 뭐 우리 용산이나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기에는 지금 상황이 상당히 위중해지는 거는 맞는 것 같고 그러면 사실 그 남북 관계나 안보 문제에는 여야가 없는 게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원칙적으로 얘기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도 민주당이 이제 어떤 대응을 할 거냐. 지금까지는 친일 국방 프레임으로 국감에서 계속 공세를 펴왔는데 그렇죠. 사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를 유지하고 갈지 네. 아니면 조금 톤을 바꾸거나 낮출지는 좀 봐야 되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윤석열 정부가 어쨌든 계속 민주당 책임론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바로 태세 전환을 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사실 오늘도 만약에 뭐 친일 국방이다 이런 얘기를 한다면 오히려 좀 역풍이 불 수도 있는 이런 상황까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냐면 국민의힘 쪽에서 하는 얘기가 야 맨날 친일 국방 얘기만 하고 북한 이 위협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얘기 안 하냐 요 얘기를 그렇죠. 하니까 네. 국민의힘 쪽에서 알겠습니다. 중국으로 좀 가보죠. 네. 시진핑 3년인 거의 확정이잖아요. 맞습니다. 뭐 종신 집권하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 나오던데. 예, 이변이 없는 대관식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들 나오고, 예, 어제 이제 시작을 해서 한 일주일 정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3년임 자체는 이제 거의 확정이니까. 근데 뭐 이 자체도 굉장히 큰 일이기는 하거든요. 마오쩌둥 이후에 3년임은 없었어요. 없었죠. 그 이후에 이제 덩샤오핑 나왔을 때 권력이 막 집중되는 거를 막자 이런 식으로 해서 10년을 하면은 이제 그만두는 걸로 됐는데. 나름대로 중국판 권력 분점이야. 그쵸. 중임제. 네, 중임제. 맞습니다. 예. 근데 이런 3년임 자체가 아예 확실시 되는 상황이니까 이제는 여기에 더해서 뭐 당 청석이고 주석이고 이런 직함을 더 넘어서 아예 인민들의 사상적인 지도자, 정신적인 지주가 되겠다고 인민 영수의 칭호를 이제 받냐 마냐가 관건이거든요. 마오쩌둥 이래를 맞습니다. 예, 마오쩌둥이 영수로 불렸었는데 이제 본인도 영수로 불리겠다. 그래서 이제 당대회에서 관련한 이제 사전 작업, 뭐 언론 이런 데서는 영수로 벌써부터 시진핑 주석을 칭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거랑 플러스 이제 3년이면 확정이니까 그렇다면 리커창 총리의 후임은 누가 될 것이냐. 헌법에 따라서 이제 총리 자체는 10년을 넘으면 더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이야기 나오는 거는 그 중국의 정협 있잖아요. 거기 주석 맡고 있는 뭐 왕량 주석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후임으로 거론이 되긴 하는데 그런 거나 그다음에 제가 외교 출입하고 있으니까 이제 양제츠 그 계속 10년 동안 중국의 그 외교를 맡아왔던 그 정치국원도 이제 물러나거든요. 그리고 그 자리에 이제 왕이 외교부장이 갈 확률이 높은데 그럼 뭐 그 자리는 또 누가 가고 이런 식으로 그 정치 구도, 권력 구도를 보는 게 관건이고 이제 시진핑 같은 경우 3년이면 확정이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대만 문제는 어떻게 돼요? 그래서 어제 그 연설했거든요. 업무보고 연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시진핑이 가장 박수를 많이 받았던 대목이 대만 관련해서 무력을 사용하는 거를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제 통일을 이루겠다. 뭐 이거는 무력을 써서라서도 대만을 통일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당대회 끝나고 나면 다른 건 몰라도 요거는 좀 더 선명하게 나갈 것 같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4부에 돌아올게요. 중국 얘기 하나만 더 해보죠. 정 소장. 네. 근데 깜짝 놀란 게 얼마 전에 베이징 시내에 반 시진핑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붙었다. 그런 보도가 있었거든요. 그 이후에 최근 보도 보니까 무슨 교차로나든지 육교 있는데 공안들 다 배치되고 네. 뭐 우리 식으면 예전에 군사정권에 있었던 사복경찰 뭐 이런 유의 사람들도 배치되고 못하게 막 원천 봉사하려고 난리라고 하긴 하던데 이러면은 중국 내부에서 별로 이렇게 환영하지 않는 목소리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기가 그러니까 꺾여서 근데 이걸 역설적으로 생각하면 자신의 3년임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이르렀다라고 보는 것이 더 맞는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정치적으로는 반부패, 그다음에 인민 통솔로는 제로 코로나. 솔직히 제로 코로나라는 게 상식적으로는 이해도 안 가는 거고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로 코로나를 마치 뭐 대단한 것이냐, 마치 할 수 있는 거죠. 왜 하겠습니까? 본인 3년이 이번에 5년 만에 열렸던 뭐죠? 그 인민 당대회 네, 요거 끝나고 3년임 끝날 때 하려고 몰아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로 코로나 봉쇄라든가 반부패 이것이 끝날 거 아니에요. 자기가 3년임을 달성하면.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지금 중국이 굉장히 많이 경기가 안 좋아요. 안 좋죠. 예, 뭐 경제 성장률 지금 4자도 힘들다. 4%도 10% 하던 나라가. 근데 이번에 3년임을 짓고 나면 저는 상당한 경기 부양 카드를 시진핑이 꺼내들지 않을까 하고 그때가 실은 중미의 진검승부를 할 수 있는 저는 우리가 진짜 청사진이라고 보거든요. 지금까지는 시진핑이 얻어맞아도 자기 지낸다. 자기의 3년임을 위해서 그냥 수그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내부나 이렇게 막 인민 콩솔하고 반부패하고. 근데 이게 끝나고 났기 때문에 3년임을 한 다음에는 저는 상당한 목소리 이제 낼 것 같거든요. 본 내에서는 경기 부양, 대외적으로는 미국에 대해서 일단 뭐 어떤 식으로든 경기 부양이 있죠. 중국식의 뭐 다시 뭐 돈을 푼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들이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지금 미국도 이걸 알기 때문에 뭐 위안화를 압박하고 달러 풀고 하지만 제가 보는 건 지금까지는 안 싸웠다. 시진핑이. 근데 끝났으니까 3년임이 이제부터 나오는 게 솔직히 진짜고 근데 여기서 나왔는데 이게 또 미국한테 소위 말하는 또 무너진다? 그러면은 이제는 중국은 진짜 다 터질 것 같아요. 뭐 부동산 위기부터. 그런데 여기에서 시진핑이 드라마틱한 역전을 한다? 그러면 이게 또 하나의 큰 세계 변곡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저는 이제 3년임 요거 끝나면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관전 포인트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럼 미중 경제 G2의 충돌 이게 이제 마지막 아마게돈 전쟁이 벌어진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누가 이긴 게 좋아요 우리한테? 이게 나는 이게 자극적인지 몰라. 야, 단순하네요 진짜. 아주 단순하게 누가 이기는 게 봐서는 좋아요 우리는? 일단은 킹달러를 꺾는 게 좋아요. 위안화가 이겨야 돼요? 네? 진짜 이겨야 단순하다. 되는 게 아니라 힘을 좀 내주는 게 좋죠. 위안화가? 네. 위안화가 힘을 내줘야 원화도 힘을 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5년 뒤 10년 뒤 이런 거 몰라요. 딱 1, 2년간 놓고 보면 지금 가장 최악이 킹달러거든요. 킹달러를 무너뜨릴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니까 킹달러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게 우리 편. 이라고 일단 아주 단기적으로 생각하시면 되죠. 그럼 장기적으로 보면 누가 이기는 게 좋아요? 장기적으로는 미국이 크게 중국의 산업을 밟아주고 그것들을 우리가 다 가져오는 그림이 좋죠. 근데 미국은 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밟아주고 자기가 또 가지려고 하고 있죠. 그러면 중국 반도체 못 크게 한 다음에 우리는 갖고 와야죠. 삼성이 크는 게 좋은데 미국은 다 뭐 인수하고 마이크로 이런데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좋고 단기적으로는 시진핑이 킹달러를 꺾어주는 게 좋은데 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자는 거죠. 만약에 못 꺾게 된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대책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위안화가 지금 진짜 딱 레드라인에 있어요. 여기서 더 밀리면 만약에 7.3, 7.5 위안 달러당 위안화 약세로 가보면 진짜 중국도 다 벗고 우리도 다 벗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괴로우실 텐데 짧게는 시진핑이 한번 킹달러 좀 꺾어주자 이런 식의 좀 생각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어떻게 될 건지 예측이 저는 지금 됐는데 제가 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길 수 있을까 과연. 어쨌든 그럼 미국 얘기 좀 보죠.
9월 소비자 물가 8.2% 상승. 정 소장은 얼마 예측했어요? 저는 예상치 나올 거로 봤어요. 예상치? 네, 8.1. 8.1? 네. 근데 0.1 더 나온 게 이렇게 큰 거예요? 그게 8.1이나 8.2는 그게 그건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후행적 해석이 요즘 뭐죠? 대세잖아요. 그러니까 만에 하나 8.2였는데 시장이 뭐 오르거나 뭐 이렇게 시장이 막 환호해 그러면은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8.2가 더 0.1%포인트 더 나왔는데 큰일 났네. 또 하면 물가가 또 또 큰일 오르네. 나는. 이게 언젠가부터 이런 후행적 해석이 됐고요. 근데 이거 말고 우리가 근원 물가라고 하잖아요. 에너지하고 먹거리를 뺀 빼고. 물가라는 이 근원 물가는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상치를 6.5로 잡았는데 그게 일부러 굉장히 높여놓은 거예요. 이거는 이제 더 못 가게.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비트를 해서 6.6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상황 우리도 마찬가지겠지만 인플레이션은 악질적 인플레이션이다. 이거는 뭐 몇 개월 내에 잡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재확인한 것 같습니다. 그럼 금리 또 올리겠네요. 또 올릴 것 같고요. 당장 11월 2일인데 자이언트 스텝은 확실하고요. 네. 0.75%포인트는 1%포인트를 할 수도 있다라는 의견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날이 되게 웃겼던 게 8.2가 나왔을 때는 이제 폭락했잖아요. 그게 다시 올라요. 그러니까 미스테리 상승이라고 약간 그걸로도 이슈가 됐는데 그게 이제 금요일 날 다시 또 폭락을 하면서 원래 위치, 하락한 위치로 가면서 오늘 아시아장에 이제 들어오게 되는 그런 이슈인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거 나오고 나서 우리나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자신이 생각했던 기본 전제가 바뀌었다. 그냥 이창용 총재는 0.25, 0.25, 0.25로 간다고 계속 천명을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아니다라고 해서 아마 우리도 11월에 또 0.5를 갈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이제 기준금리가 3.5% 시대를 연내 보고 끝날 것 같습니다. 깝깝하다, 야, 이거. 저기, 근데, 영국 얘기 하나 해볼게요. 네. 영국에서 이상한 자꾸, 영국이 원래 금융 선진국 아니에요? 근데 지금 영국 때문인데, 네. 지금 이게 재무장관 시간별로 쭉 갈렸다며, 해야 되는데, 어. 지금 트러스 총리가 또 물러나가지고요. 총리 물러났어요? 아니, 그 모든 거에서 또 물러났어요. 그래서, 감세정책 처리하고. 네, 이달 내로 새로운 예산안을 또 나오겠다고 발표하겠다고 했거든요. 지금 그것 때문에 파운드화가 또 살아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하루하루 논평짜리인 게 그날 이제 펑펑 쓰겠다라고 할 때 파운드화 폭락, 달러 킹 달러, 세계 증시 막 이러잖아요. 지금 다시 다 처리한다고 하니까 파운드화는 살아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한번 우리나라 환율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무부 장관은 바뀐 거고. 영국발 금융위기 가능성 있어요? 너무 커서 없다. 혹은 예. 너무 대말해서. 너무 대말해서 없다라는 시선 하나. 대말 부싸구나. 2008년 말에 리먼 브라더스라는 세계 3대 은행이잖아요. 맞아요. 골드만삭스, JP 모건, 리먼 브라더스. 리먼 브라더스도 부도쳤다. 그런 것을 감안하면 대마불사는 너무 아니한 생각이다. 두 의견이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영국발 금융위기에 대한 가능성도 이게 이렇게 큰 건데 저는 이걸 가능성 이렇게 높게 보는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한 40% 이상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국발 금융위기, 채권 시장 네. 위기거든요. 진짜 크죠. 이게 터지면 글쎄요, 뭐 2008년 말 금융위기 이상 가는 또 위기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영국을 주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아니, 저는 영국 요번 트러스 총리 하는 거 보니까 우리나라 여의도랑 용산인 사람들이 좀 생각 좀 잘해야 될 것 같은 게 정책 하나 잘못했다가 네. 완전히 나라가 거덜날 뻔한 거 아니에요, 이거. 네. 순식간에. 외신들 보니까 이제 취임한 지 보리스 존슨 총리 물러나고 40일 만인데 가장 빨리 좀비가 된 총리다 이러면서 굉장히 살벌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죠. 바이든도 그럴 줄 알았다라고 어떻게 영미 굉장히 동맹인데 바이든이 원래 이런 감세 정책에 좀 부정적이긴 하지만 그렇죠.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정책 하나 잘못하면 정치 생명이 예. 그러니까 정책하는 분들 네. 정말 신중하게 잘 검토하셔야지 그냥 질렀다가 이렇게 되는 일들도 생길 수도 있다. 요겁니다. 마지막 주제 될 건데 요거 좀 보죠. 엔화. 이게 엔화 또 떨어졌어요? 150에? 1달러. 하고 주말에 또 뭐가 나올 줄 알았는데 그 반대 의견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이제 구로다 총재라고 이 사람이 이제 얼마 전에 사망했던 아베 총리와 영혼의 짝꿍이라고 이제 둘이 그냥 아베의 세계의 화살을 뒷받침했던 네, 그러니까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이잖아요. 네. 재정 정책은 아베, 네. 통화 정책은 구로다. 구로다. 이 둘이 이제 엔화 풀고 살아왔는데 내년 3월에 구로다가 끝나거든요. 네.
근데 이 구로다 총재가 자기가 끝날 때까지는 소위 말하는 엔화 양적 완화, 엔화를 계속 풀겠다라고 또 이야기를 주말에 또 한 번 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럼 반대로 가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엔화 약세로 가는 거죠. 네. 계속 가는 거예요. 엔화를 네. 푸니까. 우리는- 1달러당 145, 147, 150엔도 기정사실화하고 있고요. FX 시장에서는 160엔대. 어.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연초가 115엔이었거든요. 달러당. 그러니까 일본 국민은 115엔짜리가 지금 140엔. 한 20% 30% 자산 가치가 그냥 푸석 주저앉은 거예요. 이런 어떤 완화적 통화 정책 때문에. 게다가 수입 물가가 엄청나게 오르잖아요. 엔화가 약세니까. 그래서 일본 국민도 굉장히 죽어나고 힘들어 하는데 근데 왜 반대로 가는 거예요, 전 세계랑? 구로다 총재의 마음은 이참에 인플레를 한번 세게 일으켜보겠다. 지금 아예 2%거든요. 네. 한 3% 4%를 여기가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신념 같은 건가 봐요. 경기를 과열시켜 보겠다. 한번 인플레이션이라는 걸 맛보게 하겠다. 어... 그런데 알 수 없는 정책이죠. 어쨌든 일본 여행 가시는 분들은 좋겠네요. 네. 더 좋을 수도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싹쓸이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정천칠 소장, 김한 기자, 박현지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